청소와 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한민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대리석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유리 벽면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들어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민석은 늘 그랬듯이 로비를 지나 2층 비서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로비 한 바퀴를 눈으로 훑었죠. 회장 동선에 작은 변수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결국 현장에서 먼저 본 사람에게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왜 이 모양이에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사람을 깔아뭉개듯 높은 목소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제 갈 길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풍경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석이 숨이 멎은 이유는 고함을 지른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함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차분하게 대답하는 그 목소리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요. 민석이 석 달 전 회장댁 응접실 복도에서 스쳐들었던 밤늦게 회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손이 떨렸던 그날.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던 그 목소리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의 눈이 천천히 로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도구 카트 옆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회색 조끼, 거친 손등,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참아낸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팔을 휘젓고 있는 사내. 강태성 부장.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그날 도대체 이 청소와 주머니는 왜 여기 있었고 왜 아무도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일막 겉으로는 성공, 속은 상처인 현재 주인공. 한민석? 그는 대한그룹에서 회장 라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장 비서실과 대외 협력 업무를 넘나들며 위기 대응부터 고위급 행사까지 모든 걸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42살. 서초동 타워팰리스 거주. 독일제 세단. 이탈리아산 정장. 한치의 흔들림 없는 말투와 표정.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민석에게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지갑 안쪽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것. 낡은 흑백 사진. 테두리가 해져서 손때가 묻어있는 사진. 어린 시절의 민석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데 얼굴은 흐릿하고 뒷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만이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민석은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가슴 한쪽이 욱신거립니다. 오래된 멍처럼요. 민석은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떠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민석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떠났단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떠난 게 위하는 거라니. 그래서 민석은 어릴 적부터 단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그는 달렸습니다. 공부, 입사, 승진, 평판.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요. 민석은 엄마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단어를 들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그런 민석이 오늘 아침 로비에서 들은 그 목소리에 잊고 살던 상처가
갑자기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민석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석은 회사 근처 프라임 메디컬 센터에서 정기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팀장님, 네. 최근에 잠은 주무세요? 민석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자주 깨긴 합니다. 몇 시간이나요? 3시간에서 4시간?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심장도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레스 지표입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경고선이 몇 개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웃으려 했습니다. 바쁜 시기라서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단했습니다. 한 팀장님, 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몸은 지금 과거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민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요, 현재를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억누르고 계세요. 그게 몸을 조이고 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느 날 갑자기 회의실이든 로비든 길거리든 상관없이 쓰러집니다. 심장이 먼저 멈출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청소와 주머니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면 자꾸 그 청소와 주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 윤태준의 건강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요즘 병원 자주 다니신다며? 후계구도 슬슬 정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회장님 대신 부회장이 했잖아. 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눈빛은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중심에 강태성 부장이 있었습니다. 45살 경영지원본부 소속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특히 태성은 약자에게 유독 거칠었습니다. 용역 직원, 협력업체 직원, 청소 노동자. 그런 사람들 앞에선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태성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한 팀장. 민석이 멈춰섰습니다.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로비 관리가 왜 이래요? 청소 용역도 정신 못 차리던데.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비는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점검? 그게 점검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바닥에 물기 남아있던데. 아주머니들, 사람들 출근 동선에서 굼뜨면 바로 교체하라고요.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야지. 알겠죠? 민석은 속이 불편했지만 말은 삼켰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답보다 라인이 먼저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석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청소와 주머니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날 오후 민석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타워 팰리스 42평 아파트. 거실엔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주방 가전,
프랑스 와인셀러.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유진아가 쏘아붙였습니다. 또 늦게 왔네. 저녁은 먹고 온 거야? 회의가 길어져서. 회의. 맨날 회의네. 진아는 소파에 앉아 쇼핑백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민석은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준호. 방문을 열자 아들은 헤드폰을 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왔다. 준호는 헤드폰을 벗지 않고 고갯짓만 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고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그 시각, 서울 외곽, 경기도 어느 반지하 골목. 오말수는 새벽 4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일을 하다 보니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한 번 더 당겼다가 결국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 한쪽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그리고 작은 영양제. 말수는 물 한 컵을 따르고 약을 하나씩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조금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약을 다 먹고 나서 말수는 부엌 찬장 위쪽에 있는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무함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 묶음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표정. 그 옆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까맣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그녀는 오늘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문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수없이 봤지만 그건 화면 속 얼굴일 뿐이었으니까요. 직접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까? 그런데 말순이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스스로 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그녀가 떠난 이유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가난, 소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수는 편지 묶음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지 겉면에 적힌 글씨. 태준에게, 엄마가,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전하지 못한 편지 127번째. 말수는 편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용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겁이 많아서. 그 말이 작은 한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낡은 가방을 메고 새벽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 첫 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소용역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말순 씨, 나 소장이에요. 네, 소장님. 오늘 본사 1층 로비 특별구역 한번 들어가 줄 수 있어요? 원래 담당이 갑자기 못 나와서. 말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늘 1층이요? 네. 임원 출근 동선이라 좀 까다롭긴 한데 말순 씨는 손이 빠르잖아요. 괜찮죠? 말순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태준이 날 알아볼까? 그러나 곧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아보면 안 돼. 그냥 멀리서만 봐야 해. 그렇게 말수는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너무 눈부셨습니다. 말수는 잠깐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너무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정장을 입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말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구석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더라도 공기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강태성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지 않는 대신 밟아 지나갔습니다. 오전 8시 20분, 태성이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바닥을 왜 이렇게 해요? 물기 있잖아.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죄송이면 다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면 책임질 거야? 말순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목소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민석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성 부장이 시선을 돌린 순간 말수는 급히 걸레를 바꾸려다 작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얇은 소리. 민석의 발끝에 수첩이 멈췄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 1979년 겨울. 미안하다. 오늘 꼭 확인.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그건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민석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석은 그 눈빛에 혼나는 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의 시선이 말순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은색 팔찌.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회장 댁에서 야근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길, 회장의 서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회장의 모습, 그리고 회장이 손가락으로 만지던 낡은 팔찌 하나. 한 팀장,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 팔찌 어머니가 차시던 건데. 민석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팔찌가 청소화 주머니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물렸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에 몰래 신상조회, 출입 기록, 용역 배치표, CCTV 동선, 그리고 회장 가족 관련 기록. 민석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커피를 4잔이나 마셨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의 청소 노동자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있었고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 가게도 어디에도 어머니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이후 윤태준 회장의 모친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망 신고도 없었습니다. 해외 이주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기록에서 지워버린 것처럼요. 민석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석은 며칠 동안 말순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지 혹은 진짜인지. 첫 번째 발견. 말순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장갑을 꼭 한번 당겨 끼웠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조심하자. 그 말버릇. 회장 윤태준이 중요한 회의 들어가기 직전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발견. 점심시간. 말순은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꼭 미역국을 챙겼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담아서요. 그리고 김치도 갓김치처럼 향이 강한 걸 좋아했습니다. 민석은 떠올렸습니다. 회장도 유난히 미역국만큼은 어릴 적부터 고집했습니다. 미역국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 끓였어. 회장이 그렇게 말하던 장면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발견. 말순이 기침을 할 때 한 번 크게, 그 다음 작게 두 번. 그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살짝 누르며 숨을 고르기. 회장과 똑같았습니다. 네 번째 발견. 말순이 물을 마실 때 컵을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 모금으로 나눠서 마셨습니다. 회장도 늘 왼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모금으로 나눠서요. 다섯 번째 발견. 말순이 허리가 아플 때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뒤로 젖히며 아이고매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투리 억양. 민석이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특유의 억양이었습니다. 민석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나 세상은 때때로 가장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진실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말순이 로비 화장실 앞에서 잠깐 어지러워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근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말순은 기본 검사와 함께 빈혈저 혈당 관련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채취, 모발 채취. 민석은 조용히 담당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민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의 건강검진 기록과 검체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문제가. 제발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의사는 민석의 눈빛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민석은 손이 떨리는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민석을 불렀습니다. 한 팀장님,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7%입니다.
오말수님은 윤태준 회장님의 직계 모친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말순을 조용한 카페로 모셨습니다. 말순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양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는 회장님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이십니다. 말순은 한참 말이 없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라도 너를 보려고 살아있었구나. 그 말이 민석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나를 모를 거야. 나도 그게 좋아. 그냥 멀리서만 보고 그냥 그렇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알아야 합니다. 안 돼. 말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돼요. 그 애한테 이런 엄마가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돼요. 그 애는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 애가 힘들어요. 민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성 부장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늘 사람들보다 먼저 이익을 맞습니다. 태성은 민석이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았고 말순과 민석이 카페에서 만난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임원들 앞에서 은근히 흘렸습니다. 요즘 한 팀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 가족 관련해서 좀 민감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터지면 회사 이미지 큰일 나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민석에게 기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생모가 청소 노동자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회장님 가정사가 숨겨져 있었다던데요. 대한그룹 후계 구도에 영향이 있습니까? 사내 게시판에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침해설, 후계 구도 급변, 상속 분쟁 예고.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회장실. 윤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게. 민석은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말수님의 신상 정보입니다. 회장은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깍. 어머니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청소를.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말순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로와 저혈당으로 다시 쓰러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달려가 손을 잡았을 때 말순은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이런 걸로 쓰러지면 그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민석은 그 말에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한편 태성 부장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사 보호를 명분으로 말순을 로비에서 치우려 했고 민석을 흔들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 팀장, 이거 당신 커리어 걸린 일이야.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덮는 게 맞아. 민석은 처음으로 태성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덮으려는 거겠죠. 그 말에 태성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뭐? 저는 더 이상 당신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태성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도 같이 무너져. 그리고 태성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 대한그룹 회장 생모, 30년간 청소노동. 재벌가 숨겨진 비밀 상속 구도 흔들. 회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바다로 향했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니라 차라리 멀리, 숨이 좀 쉬어지는 곳으로. 강릉 앞바다, 작은 여관방. 창문을 열자 겨울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앉아 말순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알게 되면 이건 내가 읽어줘.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여러 장 묶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그러나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흔적이었죠. 첫 번째 편지. 태준아, 엄마가 떠난 게 너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고 내 옆에 있으면 오히려 너를 망칠 것 같았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떠났다. 민석은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편지. 오늘 신문에서 내 사진을 봤다. 대학교 입학식이라고 했다. 넥타이를 맨 내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였다. 엄마는 그 사진을 오려서 지갑에 넣었다. 매일 보려고. 세 번째 편지. 오늘 TV에서 내가 나왔다. 회장이 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울었다.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또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있어서. 민석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고 눈물은 오래된 상처를 씻듯 계속 흘렀습니다. 한편 회장 윤태준도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업의 왕이라 불리는 남자.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온 남자. 그런 그가 손을 덜덜 떨며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전해준 편지. 태준아, 엄마는 내가 미워하길 바란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미워하면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워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테니까.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난 게 아니라 숨어서 자신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도 모르고.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리고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다음 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표 권한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태성 부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흔들린다. 이제 내 기회다. 그러나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찰을 즉시 가동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용역 비리, 언론 유출. 모든 건 원칙대로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평범한 외투를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호도 최소한. 카메라도 없이. 기사도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병실 문을 열자 말순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흰 머리에 내려앉아 마치 눈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눈에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래, 태준아. 회장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미안합니다, 어머니. 늦어서 너무 늦어서.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엄마가 겁이 많았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제가 더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말에 말순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석은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날 태성 부장에게 징계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폭언 녹취, 용역업체 뒷거래, 언론 유출 정황, 비리 증거, 모든 게 원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태성은 끝까지 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청소와 주머니한테 한마디 한 게 죄야?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게 죄입니다. 태성은 결국 직위 해제되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회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몇 주 후 회장은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상속은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강요하지 마라.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왔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돈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하나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빛 재단, 청소돌봄 경비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법률 상담, 휴식 공간 지원, 그리고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바꿨습니다. 말순은 재단 개소식에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정한 코트, 깨끗이 닦은 구두,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손목에 낡은 은색 팔찌를 찼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민석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민석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팀장으로요. 그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주말 오후 작은 식탁에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말순이 끓인 미역국. 회장은 엄마가 끓인 미역국을 조용히 한 숟갈 뜨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이 맛.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 민석은 맞은편에서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장면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밥은 천천히 먹어. 체한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 방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피가 만든 게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다. 민석도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겨울 햇살. 말수는 손목의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함께 있게 해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계신 곳에서 가족에게 한 번 더 따뜻하게 말 걸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더 깊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이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